그날 아침 안뜰은 고요했습니다. 한 여인의 파멸을 목격할 장소치고는 너무 고요했습니다. 자갈 깔린 땅에는 아직 이슬이 맺혀 있었습니다. 회색빛 애도 하늘 아래 희미하게 반짝였습니다. 원님의 집은 높은 대나무 벽으로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감옥이라기보다는 사원처럼 보였습니다. 이곳은 혼돈이 아닌 질서를 위해 지어졌습니다. 덕이라는 이름으로 위장된 벌을 집행했습니다. 두 명의 경비병들이 겹겹이 쪽빛 두루마기를 입고 맨발의 그녀를 데리고 들어왔습니다. 그 여인의 이름은 이날을 기점으로 사라질 것이었습니다. 한때 그녀는 침착함과 비단 옷 그리고 웃음으로 상인 지구에서 유명했습니다. 이제 그녀의 손목은 지프로 만든 밧줄에 묶여 있었습니다. 매듭은 그녀의 피부를 보랏빛으로 물들일 만큼 단단히 조여 있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여전히 창백하고 분이 발라져 있었습니다. 마치 아침이 지난밤의 존엄성을 씻어내기를 잊은 듯했습니다. 에도에서는 이를 무시부세, 즉 벌레 감금이라고 불렀습니다. 이것은 공개적인 구경거리가 아니었습니다. 대신 사적이고 의도적이며 의례적인 것이었습니다. 원님은 낮은 연단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천천히 명확한 어조로 고발 내용을 읽었습니다. 고발 내용은 사무라이와의 간통이었습니다. 이 죄는 계급과 성별 모두를 수치스럽게 했습니다. 재판이나 변호는 없었으며 오직 자백과 교정만이 있을 뿐이었습니다. 경비병들은 그녀의 겉 기모노를 벗겼습니다. 그들은 그녀의 존경심을 보존하려는 듯 옷을 그녀 옆에 깔끔하게 접어놓았습니다. 그 아래 떨리는 몸에는 얇은 리넨 천이 달라붙어 있었습니다. 천은 얇았습니다. 쉽게 찢어지고 쉽게 뚫리는 천이었습니다. 한 명의 경비병이 작은 나무 3장을 앞으로 가져왔습니다. 그것은 밥그릇만 한 크기였습니다. 안에는 12마리의 작은 생물들이 꿈틀거렸습니다. 이것들은 딱정벌레, 진해, 그리고 말벌이었습니다. 전날 밤 늪지에서 잡아온 것들이었습니다. 그들의 날개는 부드럽고 초조하며 굶주린 듯 윙윙거렸습니다. 사람들은 이것이 깊은 흉터를 남기지 않기 때문에 소리 없는 고문이라고 불렀습니다. 이것은 지위가 있는 여성들에게 선호되었습니다. 이러한 처벌은 굴욕감을 주었으나 몸을 훼손하지는 않았습니다. 벌레들은 얇은 천 아래 놓였습니다. 피부와 수치심 사이에 놓였습니다. 먼저 그들은 그녀의 등 위로 기어갔습니다. 다음으로 그들은 그녀의 허벅지 사이로 들어갔습니다. 마침내 그들은 그녀의 가슴을 따라 움직였습니다. 경비병들은 벌레를 고정하기 위해 작은 천 조각을 둘러 묶었습니다. 그녀는 비명을 지르지 않았습니다. 비명을 지르는 것은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오직 그녀의 숨소리만이 그녀의 고통을 드러냈습니다. 원님은 아무 말 없이 차를 마셨습니다. 가까이 있던 승려는 정화를 위한 경전을 중얼거렸습니다. 경비병들은 마치 이것이 평범한 아침 업무인 양 직업적인 무관심으로 지켜보았습니다. 몇 분은 몇 시간처럼 길게 느껴졌습니다. 벌레들은 기어다니고 물어뜯으며 파고들었습니다. 천 아래 희미한 붉은 자국들이 나타났습니다. 그것들은 종이 위에 붉은 잉크처럼 번져나갔습니다. 땀은 희미한 술향과 동백기름 향과 섞였습니다. 이것들은 이 안뜰에 오기 전 그녀가 살았던 삶의 잔재였습니다. 그녀의 입술은 한 이름을 속삭이며 떨렸습니다. 그것은 사무라이의 이름이었습니다. 그녀는 아마도 자백이 자비를 가져올 것이라 희망했지만 그러지 못했습니다. 원님은 계속하라는 신호로 살짝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두 번째 행위인 폭로의 시간이 왔습니다. 그녀의 길고 검은 머리카락은 무딘 칼날로 뿌리째 잘려나갔습니다. 각각의 칼질은 정지한 공기 속에 메아리 쳤습니다. 에도에서 머리카락을 잃는 것은 체면, 지위, 그리고 자아를 잃는 것이었습니다. 근처 연립주택의 여인들은 몇 주 동안 이 일에 대해 속삭일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한때 그녀가 아름다웠다고 말할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신들이 그녀에게서 눈을 돌렸다고 덧붙일 것이었습니다. 그녀의 머리가 드러나자 경비병들은 그녀를 안뜰 중앙에 무릎 꿇게 했습니다. 그녀의 팔은 등 뒤로 묶여 있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보통 빨래가 걸려 있는 나무 기둥을 향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그 기둥에는 두루마리들이 걸려 있었습니다. 이것들은 도덕적인 훈계를 담은 두루마리였습니다. 각각의 문구는 구경꾼들과 하인들, 심지어 고문자들에게까지 상기시켰습니다. 정숙함이 화합을 보존한다고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또한 욕망이 파멸을 부른다고 쓰여 있었습니다. 그 글자들은 아침 미풍의 소리 없는 비난처럼 펄럭였습니다.
원님의 명령에 따라 차가운 쌀뜨물이 그녀의 몸 위로 부어졌습니다. 이것은 그녀의 죄를 씻어내기 위함이었습니다. 액체는 벌레 물린 상처에서 나온 피와 섞였습니다. 희석된 핏물 자국처럼 그녀의 피부를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햇살이 구름을 뚫고 들어오기 시작하자 수증기가 피어올랐습니다. 그녀는 얕게 숨을 헐떡였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아무런 울음소리도 내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시험의 일부였습니다. 그녀는 소리 없이 견뎌야 했습니다. 침묵으로 회개해야 했습니다. 서기는 원님 옆에 앉았습니다. 그는 조심스러운 분놀림으로 글을 썼습니다. 그의 기록에는 벌이 집행되었고 대상은 침묵을 지켰다고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그녀의 이름이 아닌 그 기록만이 살아남는 유일한 흔적이 될 것이었습니다. 군중은 주로 하인들, 하급 관리들, 그리고 사무라이의 아내들로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아무도 그녀를 직접 쳐다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땅이나 원님의 얼굴 또는 위를 맴도는 까마귀들을 살피는 척했습니다. 그녀와 눈을 마주치는 것은 그녀의 수치를 공유하는 것이었고 그것은 금지되었습니다. 그러나 16살을 넘지 않는 한 어린 소녀가 잠시 위를 올려다보았습니다. 그 모습은 그녀의 기억 속에 깊이 새겨졌습니다. 그 여인의 몸은 떨리고 있었지만 여전히 똑바로 서 있었습니다. 그녀의 눈은 공허했지만 도전적이었습니다. 그녀의 침묵은 어떤 비명보다도 무거웠습니다. 의식이 끝나자 벌레들은 제거되었습니다. 대부분은 죽어 있었습니다. 살아남은 몇 마리는 안뜰 구석으로 기어들어갔습니다. 그들은 그녀의 굴욕의 잔재를 가지고 사라졌습니다. 경비병들은 그녀의 손목을 풀어주었습니다. 그들은 그녀를 옆으로 데려갔고 그녀는 작은 나무 상자 속으로 쓰러졌습니다. 이것은 쌀가마니를 보관하는 데 쓰였던 것과 같은 상자였습니다. 그녀는 그곳에서 밤을 보낼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그녀가 불명예스럽게 집으로 돌아가기 전에 붓기를 가라앉히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집은 더 이상 그녀를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었습니다. 어떤 상인도 그녀의 가족과 거래하지 않을 것이었습니다. 어떤 하인도 그들의 대문을 넘지 않을 것이었습니다. 그녀의 남편은 기술적으로는 그녀의 희생자였지만 아무런 비난도 받지 않을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규칙이었습니다. 여인의 추락은 가족의 짐이었고 남자의 죄가 아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까지 안뜰은 깨끗하게 쓸려 있을 것이었습니다. 밧줄은 감겨 있을 것이었습니다. 세장은 깨끗이 씻겨 있을 것이었습니다. 원님은 또 다른 사건, 또 다른 여인, 또 다른 교정을 주관할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특별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단지 미덕의 기계가 매일 조용히 돌아가는 것이었습니다. 그 침묵 속에 세상에 잔인함이 있었습니다. 고통은 혼돈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질서였습니다. 억눌린 모든 비명은 그 시스템이 작동한다는 증거였습니다. 다음 날 새벽이 애도를 은은한 금빛으로 물들일 무렵 안뜰은 그녀를 잊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도시는 진정으로 잠들지 않았습니다. 모든 미다디문 뒤에서 원님 저택 아래 숨겨진 모든 감방에서 누군가가 기다리거나 아니면 견디고 있었습니다. 오늘 또 다른 여인의 차례가 되었습니다. 그녀는 더 젊었고 겨우 20살이었습니다. 그녀는 한때 도쿠가와 시대의 평화 속에서 번영했던 쌀 상인의 가족에게서 태어났습니다. 그녀의 죄는 육체적인 것이 아니라 저항이었습니다. 그녀는 지역의 가신인 자신의 주인에게 맞서 말했습니다. 그는 상인들에게 무리하게 세금을 부과했습니다. 우연히 들린 한 문장과 원님에게 전해진 한 보고가 그녀를 불복종으로 낙인 찍었습니다. 그 한마디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에도에서 여인의 불복종은 질병이었습니다. 그것은 자비가 아닌 쇠부티로 치료되었습니다. 경비병들은 새벽에 왔습니다. 그들은 그녀의 손목을 뒤가 아닌 앞으로 묶었습니다. 그들은 그것이 더 온화한 방식인 척했습니다. 그녀의 어머니는 집 밖의 순경에게 간청했습니다. 그러나 자비는 그들의 어휘에 없었습니다. 그들이 그녀를 데려갈 때 딸은 침묵했습니다. 이웃들은 창호지를 통해 훔쳐보며 보지 않는 척했습니다. 한 명이 그녀에게 카사리 쿠이, 즉 소의 칼을 채울 것이라고 속삭였습니다. 그것은 무례한 자들을 위한 처벌이었습니다. 참수형처럼 장관을 이루지는 않았지만 느리고 체계적이며 외부에는 보이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감방은 겨우 돗자리 하나 놓을 만큼 넓었습니다. 천장은 낮았습니다. 공기는 탁했습니다. 녹슨 냄새와 축축한 집 냄새가
모든 숨결 속에 짙게 배어 있었습니다. 소의 칼 자체는 수년간 사용으로 검게 변한 나무 선반에 걸려 있었습니다. 그것은 안쪽에 안감이 있는 소의 골이었습니다. 이 안감은 목에 단단히 조여졌습니다. 한번 잠기면 열쇠 없이는 제거할 수 없었습니다. 열쇠는 오직 원님에게만 속했습니다. 경비병들은 마치 신성한 물건을 다루듯이 조심스럽게 그것을 들어 올렸습니다. 그리고 의식 없이 그것을 그녀의 목에 걸었습니다. 그것은 거의 6kg에 달하는 단조철로 부드러운 피부를 압박했습니다. 처음에는 그녀는 무게의 균형을 잡으려 애쓰며 허리를 곧게 폈습니다. 몇 분 안에 그녀의 어깨는 떨렸습니다. 밤이 되자 그녀의 목은 부어오를 것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까지 그녀의 숨소리는 거칠어질 것이었습니다. 모든 숨을 들이쉬는 것은 의지의 행위였습니다. 채찍도 불도 칼날도 없었습니다. 오직 느리고 끈질긴 압박만이 있을 뿐이었습니다. 카사리 쿠이는 시간을 통해 몸을 훈육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죄수들은 며칠, 때로는 몇 주 동안 그 안에 갇힐 수 있었습니다. 그것이 오래 채워질수록 척추는 더 많이 변형되었습니다. 또한 삼키거나 말하기도 더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이 여인은 평범한 도둑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본보기가 되어야 했습니다. 1728년 기록에 따르면 원님의 명령은 회개가 완료될 때까지 쇠칼을 유지하도록 명시했습니다. 회개는 측정할 수 없었습니다. 그것은 하루 또는 평생을 의미할 수도 있었습니다. 경비병들은 감방 중앙의 나무 기둥에 쇠칼을 묶었습니다. 그들은 그녀의 발치에 작은 쌀죽 한 그릇을 놓아두었습니다. 그것은 묽고 옅은 색이었습니다. 그녀는 무릎을 꿇으려 했지만 쇠는 그녀의 쇠골을 파고들었습니다. 이로 인해 그녀의 머리는 아래로 향했습니다. 먹는 것은 거의 불가능했습니다. 그녀는 그릇의 가장자리를 핥았습니다. 그녀는 익숙한 것, 인간적인 것을 맛보려고 필사적이었습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빛이 어두워졌습니다. 공기는 더 무거워졌습니다. 가끔 경비병이 그녀가 아직 숨 쉬는지 확인하기 위해 문을 열었습니다. 그들은 천성적으로 잔인하지는 않았습니다. 잔인함은 그저 일상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들은 더 나쁜 것들을 보았습니다. 부러진 뼈, 불에 탄 살점, 그리고 끓는 통의 구덩이였습니다. 그러나 쇠칼은 항상 그들을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그것의 고요함과 친밀함은 충격적이었습니다. 고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얕은 헐떡거림, 억눌린 흐느낌, 그리고 뼈에 닿는 쇠에 긁히는 소리에서 그것을 들었습니다. 셋째 날까지 그녀의 머리카락은 젖은 가닥으로 얼굴에 달라붙어 있었습니다. 그녀의 목 주위 피부는 물집이 잡혔습니다. 쇠가 살에 닿는 가장자리는 검게 변했습니다. 학자의 침착함을 가진 중년의 원님 보좌관이 그녀의 상태를 확인하러 왔습니다. 그는 장부에 여전히 의식 있음, 말했으나 아직 자백은 없음이라고 깔끔하게 기록했습니다. 그것이 목표였습니다. 그들은 죽이는 것을 목표로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그녀가 자신의 저항이 죄라고 고백하기를 원했습니다. 그가 그녀에게 왜 주인에게 맞서 말했는지 묻자 그녀는 대답하려 했습니다. 그 말들은 거친 소리로 나왔습니다. 그녀는 그가 훔치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보좌관은 그렇다면 아무것도 배우지 못했군요 라고 한숨 쉬며 말했습니다. 그는 쇠와 침묵에 묶인 작고 떨리는 모습의 그녀를 그렇게 남겨두었습니다. 밖에서는 세상이 계속 돌아갔습니다. 상인들은 가판을 열었습니다. 사무라이들은 거리를 순찰했습니다. 여인들은 승려들이 복종과 업보에 대해 설교하는 사찰의 계단을 쓸었습니다. 도시는 그 나무 벽 뒤에 숨겨진 살아있는 시체에는 무관심한 채 생기로 요동쳤습니다. 다섯째 날 가랑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빗물은 천장의 균열을 통해 떨어졌습니다. 그것은 그녀의 어깨를 타고 쇠고리 위로 흘러내렸습니다. 녹은 붉은 막으로 변해 그녀의 쇠골을 피처럼 물들였습니다. 그녀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녀는 멀리서 들려오는 어머니의 샤미센 소리를 상상했습니다. 그것은 자신의 쇠사슬 소리를 지울 부드럽고 인간적인 무언가였습니다. 그러나 애도에서 상상은 또한 반역이었습니다. 그리고 반역에는 항상 대가가 따랐습니다. 7째 날까지 그녀는 더 이상 고개를 들 수 없었습니다. 무게가 이겼습니다. 그녀의 숨은 느려졌습니다. 그녀의 시야는 흐려졌습니다. 그날 아침에 온 경비병은 평소보다 더 오래 머뭇거렸습니다. 어쩌면 그는 그녀를 가엾게 여겼을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그는 단순히 그녀의 침묵에 감탄했을지도 모릅니다.
어쨌든 그는 어떤 기록에도 언급되지 않을 일을 했습니다. 그는 사슬을 살짝 느슨하게 풀어주어 그녀가 벽에 기댈 수 있게 했습니다. 그녀는 그에게 감사하지 않았습니다. 그럴 수 없었습니다. 쇠는 그녀의 일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것은 그녀의 새로운 목소리이자 새로운 감옥이었습니다. 그녀가 마침내 자백했을 때 또는 그들이 자백으로 받아들인 것은 죄책감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탈진 때문이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말을 후회하는지 물었을 때 힘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원님은 그녀의 석방에 서명했습니다. 소의 칼은 잠금 해제되었습니다. 그것이 열릴 때 나는 둔탁한 금속성 딸깍 소리는 설교의 끝처럼 울려 퍼졌습니다. 그녀는 밖으로 끌려 나왔습니다. 그녀는 불안정했고 창백했으며 반쯤 살아 있었습니다. 그녀의 목에는 남은 평생 동안 그 흔적이 남을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어떤 분이나 천으로도 가릴 수 없는 검은 골이었습니다. 그녀는 가족에게 돌아갔지만 그들은 그 일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에도에서는 그녀와 같은 상처가 이야기가 아닌 경고였습니다. 사람들이 그녀가 지나갈 때 존경이 아닌 두려움에 고개를 숙였습니다. 여전히 쇠 칼라는 감방에 걸려 있었습니다. 그것은 윤이 나고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실역에는 다른 여인이 그 자리를 차지할 것이었습니다. 연민보다 질서를 숭배하는 도시에서 쇠사슬 소리는 침묵의 또 다른 일부였습니다. 경비병들이 그녀를 끌어낼 때 쇠 칼라는 흔적을 남겼습니다. 붉은 고리가 그녀의 목을 둘렀습니다. 이것은 도시의 무언의 법에 대한 희미한 메아리였습니다. 복종만이 사람들을 살게 했습니다. 그러나 모든 여인이 충분히 빨리 배우지는 못했습니다. 여름이 끝날 무렵 또 다른 안뜰이 가득 찼습니다. 이곳은 에도 감옥단지 깊숙한 곳에 있었습니다. 곰팡이와 땀, 썩은 물 냄새가 이 장소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그것을 미즈스리, 즉 물고문이라고 불렀습니다. 이는 고백이 필요하지만 유혈은 금지될 때 도쿠가와 관리들이 즐겨 사용하던 도구였습니다. 관리들은 이것을 자비로운 방법이라고 불렀습니다. 이는 눈에 보이는 상처를 거의 남기지 않았습니다. 단지 육체를 익사시키기 전에 영혼을 익사시킬 뿐이었습니다. 오늘 그들 앞에 묶인 여인은 니혼바시 출신의 게이샤 견습생이었습니다. 그녀는 선동죄로 수배 중인 주군 없는 사무라이인 로닌을 숨겨주었다는 혐의를 받았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이에이였습니다. 그녀는 일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부드러운 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영주들을 아첨하도록 훈련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자신이 숨겨준 남자를 배신하기를 거부했습니다. 그 반항심만으로도 그녀는 위험했습니다. 경비병들은 그녀의 손목을 등 뒤로 묶었습니다. 그들은 하얀 천 조각으로 그녀의 눈을 가렸습니다. 흰색은 순수함과 장례식의 색깔이었습니다. 그녀는 공기가 더 시원하고 습해지는 좁은 복도를 맨발로 걸어갔습니다. 통로 끝에는 사각형의 돌로 둘러싸인 구덩이가 있었습니다. 그곳은 빗물로 반쯤 채워져 있었고 오래되어 녹색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벽을 따라 등불들이 깜빡이었습니다. 그들의 그림자는 수면 위로 흔들렸습니다. 주 신문관은 평범한 옷을 입고 근처에 서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은 무표정했습니다. 그는 목소리를 높일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의 말은 법의 무게처럼 권위를 지니고 있었습니다. 그는 그녀가 범죄자를 도운 혐의를 받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신들이 그녀의 무지를 용서할지도 모른다며 자백을 촉구했습니다.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경비병들은 기다렸습니다. 이어서 그의 명령에 따라 그들은 그녀를 구덩이로 내렸습니다. 처음에는 그녀의 발만 물에 닿았습니다. 물은 차가웠고 그녀의 숨을 멎게 하는 충격이었습니다. 그녀의 손목을 묶은 밧줄은 위쪽의 나무 들보에 걸려 있었습니다. 이것은 경비병들이 그녀를 마음대로 내리거나 올릴 수 있게 했습니다. 말하기를 거부할 때마다 그들은 밧줄을 한치 더 느슨하게 했습니다. 물은 그녀의 종아리를 지나 허리까지 그리고 가슴까지 차올랐습니다. 한치씩 차오르는 물은 질문이었습니다. 그녀의 침묵은 답이었습니다. 물이 그녀의 목에 닿자 그녀는 턱을 수면 위로 유지하려 애쓰며 헐떡였습니다. 신문관은 자신의 질문을 반복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여전히 거부했습니다. 좋다. 그는 몸짓했습니다. 경비병들은 밧줄을 또 한치 풀었습니다. 물이 그녀의 얼굴을 삼켰습니다. 그녀가 몸부림치는 소리가 방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거품이 부드러운 박수 소리처럼 수면 위로 터졌습니다. 경비병들은 하나, 둘, 셋 심장이 뛰는 시간만큼 기다린 후 그녀를 다시 끌어올렸습니다. 그녀는 격렬하게 기침하며 물과 피를 토했습니다.
눈가리개가 그녀의 뺨에 젖어 붙었습니다. 신문관의 목소리가 다시 들려왔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침착하고 무심했습니다. 그는 론인이 어디에 있는지 물었습니다. 그녀는 약하게 고개를 흔들었습니다. 아무 말도 나오지 않고 오직 숨만 쉬었습니다. 그녀는 다시 물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에도에서 미즈스리는 죽이려는 목적이 아니었지만 때로는 그렇게 되기도 했습니다. 처벌과 처형 사이의 경계는 얇았고 초 단위로 측정되었습니다. 판관들은 각 신문 기록을 보관했습니다. 그들은 그녀가 의식이 있는 동안 5번 물에 담가지고도 자백이 없었다고 기록했습니다. 이들은 가학적인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고통의 서기, 즉 먹과 물로 일하는 관료들이었습니다. 세 번째 잠김 이후 이에이의 몸은 축 늘어졌습니다. 경비병들은 그녀가 기절한 것인지 항복한 것인지 확신하지 못하고 망설였습니다. 신문관은 잠시 멈추라는 신호를 보냈습니다. 그들은 기다렸습니다. 수면 아래에서 몇 개의 거품이 올라오더니 이내 사라졌습니다. 그는 고개를 끄덕였고 그들은 그녀를 다시 끌어올렸습니다. 그녀의 가슴은 크게 들썩였습니다. 그녀는 살아 있었습니다. 그는 그녀 옆에 웅크리고 앉아 그녀의 표정을 살폈습니다. 그녀의 입술은 파랗게 질려 있었습니다. 눈가리개로 인해 부어 있었지만 그녀의 눈은 두려움이 아닌 다른 무언가로 타올랐습니다. 그것은 누군가의 기억이었습니다. 그것은 약속의 기억이었습니다. 그녀는 갈라진 입술로 그가 자신에게 친절했다고 속삭였습니다. 그것이 그녀의 실수였습니다. 그것은 말이 아니라 그 말 속에 담긴 감정이었습니다. 신문관은 연민 자체가 반역 행위인 것처럼 찡그렸습니다. 그는 일어서서 마지막 명령을 내렸습니다. 한 번 더 경비병들은 복종했습니다. 밧줄이 미끄러졌습니다. 튀는 물소리는 둔하고도 마지막이었습니다. 이번에는 그들이 그녀를 더 오래, 너무 오래 물속에 두었습니다. 그들이 그녀를 끌어올렸을 때 그녀의 머리는 앞으로 축 늘어졌습니다. 그녀의 머리카락은 해초처럼 얼굴에 달라붙어 있었습니다. 신문관은 한숨을 쉬며 돌아섰습니다. 그는 그것을 기록하라고 말했습니다. 서기는 자백이 불완전하며 대상자가 사망했다고 기록했습니다. 그 보고서는 저녁까지 판관에게 전달될 것이었습니다. 재판도, 장례식도, 애도도 없을 것이었습니다. 그녀의 시신은 연고 없는 죄수들의 관리에 따라 스미다 강에 조용히 처리될 것이었습니다. 그 강은 애도를 가로질러 흘렀습니다. 강물은 아름답고 햇빛에 반짝였습니다. 그 강은 감히 누구도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은 자백들을 실어 날랐습니다. 그러나 물은 결코 잊지 않았습니다. 어부들은 새벽에 수면 아래에서 희미한 헐떡임이 여전히 들린다고 속삭였습니다. 마치 도시 자체가 숨을 쉬려고 애쓰는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까지 구덩이는 비워지고 깨끗이 청소된 후 다시 채워졌습니다. 관리들은 다음 사건으로 넘어갔습니다. 도난 혐의로 기소된 상인의 딸이 다음 차례였습니다. 그들은 그녀가 영리하고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그들은 그녀가 빨리 자백할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그들은 항상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 순환은 침묵하고 효율적이며 정당하게 계속되었습니다. 도쿠가와 막부는 평화, 질서, 그리고 문명의 자부심을 가졌습니다. 그러나 그 조화의 환상 아래에는 고통을 위한 방들이 전부였습니다. 그것은 너무나 통제되어 거의 예술처럼 보였습니다. 쇠칼라, 물구덩이, 그리고 벌레, 우리 모두 몸을 파괴하기 위해 고안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대신 그들은 두려움을 통해 몸을 정화하는 것을 목표로 했습니다. 이러한 처벌이 시작되기 전에 축복을 내린 승려들도 그 아이러니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그것을 자비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나 자비와 애도는 이상한 형태를 띠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익사하는 것과 많이 닮아 있었습니다. 밤이 감옥에 내리자 경비병들은 안뜰을 잠그고 등불을 껐습니다. 그러자 침묵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그것은 위로가 되지 않는 종류의 침묵이었습니다. 그것은 귀 기울이는 종류의 침묵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또 다른 여인이 그 어둠 속 어딘가에서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이미 물이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네 번째 장, 참회의 밧줄. 물은 멈췄지만 한기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안뜰은 여전히 축축한 집과 연기 냄새로 가득했습니다. 경비병들은 조용히 움직였습니다. 그들의 샌들이 젖은 흙 위를 속삭였습니다. 그들 중 한 명이 등불을 조절했습니다. 그 불빛이 밤을 견뎌낸 여인에게 비쳤습니다.
그녀는 반쯤 얼어 있었고 머리카락이 얼굴에 달라붙어 있었습니다. 그녀의 숨은 가늘고 얕았습니다. 그녀는 자백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이제 그녀의 죄였습니다. 두 명의 관리들이 문 근처에서 조용히 이야기했습니다. 그들의 말은 어떤 관료적인 대화처럼 간결하고 형식적이었습니다. 한 관리는 그녀가 마법 혐의를 부인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그녀가 진실을 기억할 때까지 매달아 두자고 제안했습니다. 그 표현은 간단하고도 관례적이었습니다. 그것은 수십 년 동안 그리고 수백 구의 시신을 넘어 반복되던 말이었습니다. 이것은 같은 제국에서 같은 법 아래 이루어지는 같은 의식이었습니다. 그것은 한 번의 하나의 관절을 통해 복종을 이끌어낼 수 있다고 믿는 제국이었습니다. 그들은 그것을 수루시, 즉 참회의 밧줄이라고 불렀습니다. 밧줄이 도착했을 때 안뜰은 다시 침묵에 잠겼습니다. 승려가 도착해 있었습니다. 그는 마른 노인이었고 그의 입술은 끊임없이 기도문을 중얼거렸습니다. 그 말이 사형수들을 위한 것인지 처형자들을 위한 것인지 아무도 알 수 없었습니다. 하급 시종인 두 명의 여인, 시종이 젖은 기모노를 벗겨내는 것을 도왔습니다. 그들은 그 여인과 눈을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들보는 오랜 삼나무였고 수년간의 고통으로 윤이 나 있었습니다. 기름과 날씨로 검게 변한 소의 갈고리는 잊힌 칼날처럼 매달려 있었습니다. 그곳에는 밧줄이 걸려 있었습니다. 그것은 두껍고 꼬여 있었으며 축축한 공기 속에서 희미하게 삐걱거리는 새 삼배였습니다. 경비병들이 그녀의 손목을 묶었을 때 여인은 한 번 움찔했습니다. 그러고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다음에 무엇이 올지 알고 있었습니다. 밧줄은 한쪽 팔 아래로 가슴을 가로질러 반대편 어깨 위로 고리를 만들었습니다. 매듭은 간단했고 심지어 우아했습니다. 신문관의 조수는 수백 개의 매듭을 묶었습니다. 그는 눈을 가리고도 그렇게 할 수 있었습니다. 그의 움직임은 침착했습니다. 그의 호흡은 고르고 안정적이었습니다. 그는 잔인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효율적이었습니다. 신호에 따라 도르래가 돌아갔습니다. 그녀의 몸은 땅에서 천천히 들어 올려졌습니다. 처음에는 발가락이, 그 다음에는 발 뒤꿈치가, 그리고 온 체중이 들렸습니다. 그녀의 온 체중이 비틀린 어깨에 매달렸습니다. 그녀에게서 터져나온 소리는 비명이 아니라 날카로운 숨 들이쉬는 소리였습니다. 이것은 죽음을 허락하지 않으려는 몸의 거부였습니다. 승려들은 계속해서 주문을 외웠습니다. 경비병들은 시선을 돌리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특정 소리에 귀 기울이는 법을 배웠습니다. 여기에는 뼈 부러지는 소리, 헐떡임, 그리고 고통의 리듬이 포함되었습니다. 각각의 소리는 그들에게 얼마나 많은 진실이 남아있는지 알려주었습니다. 몇 분이 몇 시간으로 늘어났습니다. 시간은 안뜰에서 아무 의미가 없었습니다. 그들 뒤 어딘가에서 불이 타닥타닥 타올랐습니다. 작은 제단에는 향이 피워지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법에 따라 정의의 행위인 것에 대한 정화의식이었습니다. 그녀의 팔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창백했고 입술은 파랗게 질렸습니다. 신문관의 조수는 시간을 기록했습니다. 그는 2시간이 지났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그녀가 말하면 내려주고 그렇지 않으면 계속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녀의 정신이 미끄러졌습니다. 그녀는 어머니의 정원을 생각했습니다. 그녀는 비단을 빨던 연못을 생각했습니다. 그녀는 겨울의 절종 소리를 생각했습니다. 각 기억은 더 이상 그녀의 몸을 만지지 않는 산들바람처럼 그녀 위를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녀는 이제 손을 느낄 수 없었습니다. 그녀의 관절은 분리되었습니다. 그녀의 어깨는 전보다 더 아래로 늘어져 있었습니다. 승려는 마침내 리듬을 깨고 그녀가 회개했는지 물었습니다. 판관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조수에게 그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밧줄이 다시 돌아갔는데 이번에는 새로운 움직임이었습니다. 그녀의 몸은 바람에 매달린 등불처럼 천천히 회전했습니다. 섬유가 그녀의 피부를 벗겨내고 뼈를 긁었습니다. 공기는 쌀에 밧줄이 닿는 둔한 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여전히 그녀는 자백하지 않았습니다. 새벽이 오자 하늘은 옅은 회색이었습니다. 등불은 모두 꺼져 있었습니다. 그 기름은 다 타버렸습니다. 안뜰은 재와 땀 냄새로 가득했습니다. 그녀의 몸은 마침내 내려졌습니다. 그것은 자비로운 행위가 아니라 필요에 의한 것이었습니다. 밧줄은 너무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그녀의 팔은 축 늘어져 쓸모가 없었습니다.
그녀의 손목은 뒤틀려 있었습니다. 서기가 그녀의 상태를 기록했습니다. 그녀는 무반응 상태였지만 숨을 쉬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마치 간구량을 기록하듯이 깔끔한 분놀림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그녀의 죄는 자백 거부로 기록되었습니다. 그녀의 형벌은 계속되는 교정이었습니다. 그들은 오늘 그녀를 죽이지 않을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죽음은 쉬웠습니다. 회개는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오전 중반까지 그녀는 판관의 전당 뒤 작은 방으로 옮겨졌습니다. 같은 승려가 여전히 경전을 속삭이며 뒤따랐습니다. 조수는 쌀 종이로 손을 닦고 밧줄을 오칠된 상자에 깔끔하게 다시 넣었습니다. 그것은 내일 다시 사용될 것이었습니다. 에도의 기록에서 이것들은 처형이 아니었습니다. 그것들은 교훈이었습니다. 그리하여 그 교훈은 계속되었습니다. 이것은 몸과 의지에 느리고 의도적인 해체였습니다. 밧줄이 삐걱거릴 때마다 기도가 되었습니다. 모든 탈골된 팔다리는 말없는 고백이었습니다. 밖에서는 기와 지붕 위로 해가 떴습니다. 상인들은 가게 문을 열었습니다. 사무라이들은 말을 타고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에도의 삶은 우아하고 질서정연하며 세련되게 계속되었습니다. 벽 뒤 어딘가에서 그 여인은 여전히 침묵하며 반쯤 의식을 잃은 채 매달려 있었습니다. 그녀의 마지막 힘은 고통이 언젠가 끝날 것이라는 믿음에 묶여 있었습니다. 도쿠가와 기록에는 몸이 복종을 배우면 영혼이 그 뒤를 따른다고 쓰여 있었습니다. 그 복종 속에서 일본은 평화를 찾았습니다. 5번째 장, 자비의 불구덩이. 아침 햇살이 관청의 대나무 발 틈새로 새어 들어왔습니다. 빛은 희미하고 걸러진 듯했습니다. 마치 들어오기를 두려워하는 것 같았습니다. 공기에서는 젖은 밧줄과 타버린 향, 그리고 금속 냄새가 났습니다. 이는 뜰의 돌에서 씻겨나간 핏자국의 흔적이었습니다. 여인은 간신히 살아 있었습니다. 그녀의 몸은 돗자리가 깔린 방으로 옮겨져 병풍 아래 눕혀졌습니다. 승려가 그녀 위로 몸을 굽혀 해탈을 뜻하는 경문을 속삭였습니다. 그러나 에도에서 해탈은 결코 빨리 오지 않았습니다. 관청 앞에 두루마리가 펼쳐졌습니다. 붉은색 밀랍으로 봉인이 찍혀 있었습니다. 그녀의 운명은 화형이었습니다. 이는 자백 때문이 아니라 저항 때문이었습니다. 정오가 되자 행렬이 시작되었습니다. 거리는 침묵으로 가득했습니다. 상인과 농민, 거지는 조용히 모여 있었습니다. 그들은 보지 않는 척했습니다. 처형장은 스즈카모레이에 있었습니다. 그곳에서는 바닷바람이 짠물과 타는 냄새를 실어 날랐습니다. 반역자들이 최후를 맞이하는 곳이었습니다. 때로는 도덕적 오염, 마녀, 간통죄 또는 질서문란 혐의를 받은 여성들도 그곳에서 죽었습니다. 그녀는 수레에 실려 있었습니다. 두 팔은 앞으로 묶여 있었고 밧줄 때문에 손목은 찢기고 부어 있었습니다. 그녀의 머리는 아래로 처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눈은 뜨여 모든 것을 지켜보며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2명의 병사가 뒤따랐습니다. 각각은 잘 닦인 소의 낙인을 들고 있었습니다. 이것들은 미덕, 정절, 순종, 순결을 나타내는 글자로 끝나는 길고 가는 막대였습니다. 그것들은 불에 닿기도 전에 희미하게 붉게 빛났습니다. 이러한 아이러니는 의도적이었습니다. 스즈카모레이의 땅은 다져진 흙이었습니다. 수년 동안 사용되어 검게 변해 있었습니다. 화형용 장작 더미는 이미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집과 기름 먹인 종이, 삼나무 가지가 층층이 쌓여 있었습니다. 마치 의식용 제단 같았습니다. 승려가 다시 그곳에 있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침착했습니다. 그의 존재는 변함이 없었습니다. 그는 늘 하던 대로 같은 기도를 읊었습니다. 그는 고통이 미덕으로 가는 길이라고 믿었습니다. 영혼이 정화되어 육체를 떠나기를 기도했습니다. 관청은 종이 양산 아래 서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은 가려져 있었습니다. 이는 그의 판결을 비개인적으로 만들었습니다. 결국 정의는 거리를 필요로 했습니다. 여인은 앞으로 이끌려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녀의 머리카락은 전날 밤 깎여 있었습니다. 이는 수치의 마지막 상징이었습니다. 그녀의 기모노는 헐렁하게 늘어져 있었습니다. 물고문으로 인해 색이 바랜 회색이었습니다. 3배 밧줄이 그녀의 가슴을 가로질러 있었습니다. 마치 수치의 띠 같았습니다. 한 시종이 붓을 검은 먹물에 담갔습니다. 그는 그녀의 어깨뼈 위에 죄악과 징벌을 뜻하는 한자를 그렸습니다. 그 글자는 오후 햇살 아래 축축하게 빛났습니다. 그 후 향이 타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한 개의 향이 피어올랐습니다. 그 다음에는 여러 개의 향이 둥글게 피어 섬세한 연기 가닥을 내뿜었습니다. 연기는 부드럽고 향기로웠습니다. 거의 평화로웠습니다. 멀리서 보는 사람에게는 의식처럼 보였을 수도 있었습니다. 화형은 항상 완전한 처형은 아니었습니다. 때로는 낙인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살갗의 불꽃이 입맞춤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는 세상의 도덕적 타락을 상기시키는 흔적을 남겼습니다. 신문과는 이 방식을 선호했습니다. 그것은 더 느리고 조용했습니다. 쇠막대는 숯불 속에서 하얗게 달아오를 때까지 가열되었습니다. 한 병사가 막대 하나를 들었습니다. 그 끝은 정절을 뜻하는 한자 모양이었습니다. 그는 그것을 그녀의 쇄골에 눌렀습니다. 비명 이전에 물이 쇠를 만나는 듯한 쉿소리가 났습니다. 그때 날카롭고 즉각적인 냄새가 공기를 가득 채웠습니다. 그것은 짐승 같고 불경한 냄새였습니다. 군중은 움츠러들었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정화의식 중에는 말하지 않도록 배웠습니다. 그녀는 한 번, 그리고 또 한 번 숨을 헐떡였습니다. 다른 낙인이 허벅지에 닿자 그녀의 등은 활처럼 휘었습니다. 순종을 뜻하는 글자가 이미 밧줄 자국이 있는 살갗에 새겨졌습니다. 승려는 쉬지 않고 기도를 계속했습니다. 관청은 등을 돌렸습니다. 마지막 쇠가 들려졌을 때 그녀의 몸은 주체할 수 없이 떨렸습니다. 그녀의 숨결은 얕은 헐떡임으로 변했습니다. 그녀는 자백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기록에 따르면 그녀는 회개했습니다. 신문관은 그녀를 구덩이 근처로 내리라고 명령했습니다. 이전 처벌의 잔불이 그곳에서 여전히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연기가 그녀의 얼굴 주위로 피어올랐습니다. 그 연기는 그녀의 입술을 검게 만들었습니다. 그녀의 눈물을 그을음 자국으로 물들였습니다. 승려는 가까이 다가섰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녀에게 자비가 불을 통해 온다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대답하려 했으나 그저 공허함만 있었습니다. 밧줄이 다시 조여졌습니다. 이번에는 그녀의 몸통을 감쌌습니다. 이는 그녀를 불꽃 앞에 똑바로 묶어 두었습니다. 불이 치솟자 군중은 뒤로 물러섰습니다. 병사들은 팔짱을 꼈습니다. 바람이 바뀌면서 연기를 애도만으로 실어 날랐습니다. 이번에는 소리가 비명이 아니었습니다. 무언가 더 낮은 소리였습니다. 그것은 웅얼거리는 소리였습니다. 공기 속으로 사라지는 마지막 숨결이었습니다. 아무도 그녀를 똑바로 쳐다보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승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몇 분 안에 불은 밧줄을 태웠습니다. 그 후 비단을 태웠고 마침내 살갗을 태웠습니다. 관청은 북을 울리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단 한 번의 깊고 텅 빈 북소리가 정의의 끝과 평화의 시작을 알렸습니다. 해질 역해제는 작은 나무 상자에 쓸어 담겼습니다. 그것은 봉인되어 이름 없이 묻혔습니다. 그녀의 기록은 남아있을 것이었습니다. 기록은 그녀가 에도 스즈카모레이에서 자백을 거부하여 화형에 처해졌다고 기록했습니다. 그러나 진짜 기록은 다른 곳에 있었습니다. 좁은 거리를 통해 바람에 실려오는 속삭임과 소문 속에 있었습니다. 여인들은 조용한 목소리로 그녀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그들은 그녀를 범죄자로 보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겪어서는 안 될 일을 견뎌낸 사람으로 보았습니다. 승려는 그날 밤 절로 돌아갔습니다. 그는 차가운 물에 손을 씻었습니다. 그는 손바닥 살갗을 응시했습니다. 영이 냄새가 과연 사라질지 궁금해했습니다. 그는 자비가 베풀어졌고 제국이 이제 더 깨끗해졌다고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그러나 진실은 그의 마음 한구석에 남아 있었습니다. 에도에서 자비는 죄보다 더 밝게 타올랐습니다. 이것이 오래된 일본 역사 시스템의 현실이었습니다.